자, 교재 72페이지 들어왔습니다. 하단에 분묘 기지권에 관련된 판례도 이번에 바뀌었고 잠깐 쉬었습니다. 자, 먼저 73페이지 한 장 넘겨셔서 하단에 분묘 기지권에 관련된 판례 수정합니다. 원래 거의 100% 출제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하단 분묘 기지권에 개념 됐고 2번 지료에 보시면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그리고 갈로 열고 시효 취득은 무상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5월달부터 바뀌었다 그랬죠. 시효 취득은 그게 무상의 X 딱 찍으시고 유상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다까지 해놓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무상 X 하시고 유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5월달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자, 수정 하나 하셨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4번 문제입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은 1번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되면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분묘 기지권은 제일 먼저 종손이 주장하고 종손이 없으면 영고자가 가능하다. 순서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종손이 우선입니다. 판례. 자, 2번 평장 동그라미, 암장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매년 나옵니다. 평장 안 된다, 암장 안 된다. 옆에다가 하나 적기를 가묘까지 적어놓고 동그라미 합니다. 세 가지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번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오예요. 어차피 뭐 뒤에 틀리긴 따라오니까 봉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분묘의 기지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아주 유명한 판례. 5. 4번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을 하여 단분의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제 X가 답이 4번인데 옆에다가 추가하시기를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추가로 설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그래서 답이 4번. 5번 분묘 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존속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이 분묘를 몇 년 동안 인정해 줍니까? 하면 100년, 200년 그러면 틀립니다. 수호 봉사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 준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자, 하단에 분묘 기지권 판례를 수정했습니다. 오른쪽 74페이지 장사에 관한 법률 농지 개념 참고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줄여놨고 76페이지 문제 5번이 들어오는데 이 농지법도 매년 한 문제가 들어오다가 최근 3년간은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중개사법의 범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또 매수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농지법이 한 문제씩 내던 게 한 3년 동안은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 관련된 농지법 76페이지 상답. 다음은 개공사가 농지거래 중개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이 2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해서 농지를 낙찰을 받으면 반드시 농취증이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2번 그대로 딱 찍으시고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는 농취증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77페이지. 자, 테마 4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중개 활동인데 최근 15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앞에는 한 문제씩 꼭꼭 냈는데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우리 단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밑에 문제를 하나 걸었는데 77페이지 중개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물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 줄 것입니다. 영어로는 셀링 포인트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물으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고, 자, 옳지 않는 것 1, 2, 3, 4 다 맞으니까 그대로 익히시고 5번.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이게 기술적인 면입니까? 경제적이겠습니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렇게 수정하시고 5개를 한번 읽어주시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특징 분석은 가볍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78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는 단원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역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토지의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반드시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시군조례에 따른다. 그 1번이 O예요. 지금 틀린 거 찾아가는데, 여러분 시군조례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은 자기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조례, 즉 구리시면 구리시조례, 군조례에 따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2번 권리관계사항란 중 등기부의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기재합니다. 권리관계는 무엇으로 기재한다고요? 등기부로 기재한다. 3번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치권 이런 것들. 자, 이런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줄 것입니까? 매도인, 파는 사람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확인 설명하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4번 내외부 시설 및 상태. 자, 상태에 적어놓고 이 내외부 시설과 상태라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는 거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등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태 들어오면 자료 요구 기억합니다. 공부용으로 다 맞게 했죠. 자, 틀리는 것 5번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다면 실제 지목만 기재하면 된다. X 아까 했죠.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을 병기하라 그랬습니다.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원래는 전이다. 이렇게 실제 지목도 병기 같이 기록해 줍니다. 자, 틀리는 것 5번. 여러분 이 확인 설명서 작성은 주 교재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 읽으셨다면 지금 있는 문제의 지문들만이라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만 뽑았으니까. 내려가면 2번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분 주거용에 대한 임대차라고 줄 딱 긋고 세 얻는 놈에게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임대차 하는 거 잘 봐요. X. 2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공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이긴 하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X.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도 확인하도록 서식화되어 있다. 5. 여러분 비선호 시설이 뭘까요? 뭐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것들이죠. 반드시 기재하는데 1km도 동그라미 놓으셔야 돼요. 이거 500m 이래 출처한 바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실 때 내가 이 아파트 거래하는 것으로부터 1km 이내에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1km짜리 자 들고 다니시면서 중개하셔야 돼요. 1km 기억하시고 답은 3번이고, 자 4번 개공사가 임대차를 중개할 때 권리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임대차를 할 때는 취득에 따른 조세가 얼마다 이런 거 설명할 일이 없죠. 의식 있게 잘 봐요. X. 5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에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건물의 용도와 거래 규제 등을 기재한다. 또 X인데 거기 건물의 용도 줄 딱 긋고 이거는 거래 규제 사항에 적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에 적습니다. 이거 확인 설명서 안 보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그래서 이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냥 답은 5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착하는데 우리 확인 설명서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거 딱 펴놓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를 눈으로 한 번씩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고 밑에 내려가면 이론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태에 관련되는 자료에 해당되는 거.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세 가지예요. 자, 1, 2, 3. 1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돌았잖아요. 상태의 동그라미.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돌았잖아요. 그 상태를 요구하는데 3번은 상태가 안 들어가니까 중요한 거예요. 환경 조건이 뭐다? 일조, 소음, 진동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드는지요,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1, 2, 3의 상태 나가다가 상태 아닌 게 딱 따라온다니까요. 환경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 세 가지 암기합니다. 일, 소, 진이라고. 옆에 매연 한번 적어봐요. 매연도 언뜻 들으면 환경 같지 않나요? 매연 같은 거 X 딱 표시하셔야 됩니다. 매연은 환경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밑에 테마 6번 계약의 체결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같이 갑시다. 1번 인지대, 청량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등 매매비용, 이것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 합니다. 매매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균분한다는 것은 나누기 2한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면적이 부족하여 가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서에 단위 면적당 금액,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 하는 거예요. 신림동 17번지에 있는 토지 100제곱미터를 뭐 1억에 구입했다.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만약에 100제곱미터를 1억에 구입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청량을 해보니까 100평이 안 나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말이죠. 이렇게 적어줘야지 나중에 물건이 모자라면 가맥 청구가 가능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이렇게 샀어. 근데 집에 가보니까 사과가 3개 없어. 3개 없으면 어떡한다? 갈로 열고 한 개당 500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시한다. 다 맞죠? 올라가면 3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자,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하고 다르다. 그러면 누구를 등기사항 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을 한다? X예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X 실제 소유자하고 거래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 4. 건물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죠?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습니다. 계약서에 안 적어도 반드시 물건의 하자는 책임집니다. 자, 내가 이사를 갔는데 열흘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가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베란다 고장나서 1,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그런 거 계약서에 우리가 안 적었잖아. 그래서 책임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져야 되는 책임. 그걸 법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5번 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계약 금액만큼 해약금으로 해약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합니다. 그럼 계약 금액만큼은, 자, 매수자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자기는 포기하면 계약을 포기하고 받은 자 매도인은 얼마? 2배를 물어줌으로써 계약금만큼 손해가 나는 게 해약금 그러는 거예요. 5. 답은 3번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는데 매수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하기 싫으면 자기가 그 1,000만 원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손해 났죠. 매도자가 만약에 포기하면 2,000만 원 2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도자가 2배 손해구나. 아니라니까. 받았던 1,000만 원에 자기 1,000만 원을 보태니까 손해액은 똑같죠. 그래서 지급액만큼 손해액이 해약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2배 줬으니까 1배 손해 아니냐.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하단의 건 읽으시고, 금인계약서는 답을 3번 해놓고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인은 왜 참고가 되는가 하면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계속 그래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인은 받을 갈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81페이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의무입니다. 여기서는 민법에서도 나오거나 등기법에 나오거나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단원이 따라왔고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고 그림을 해석을 해서 다시 2번을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1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 틀린 것 하나 찾아봅니다. 공부용입니다. 시작.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문제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 설명합니다. 개용사가 의뢰인에게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틀리는 것. 자, 1번부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게 기본 조문이죠. 자, 신탁자라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 수탁자는 받는 자인데 누구든지 이런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효이기 때문에 O. 자, 2번 신탁자 A가 수탁자 B의 명의로 가상으로 매매하여 가짜로 팔았다고 계약서를 만들고 등기를 이전했다면 당연히 등기 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원래 A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게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3번 이 법은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 줄 것이야 돼요. 제3자에게는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런 뜻이죠. 자, 학습용어 다 맞습니다. 틀리는 것 4번 들어옵니다.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 모르고가 핵심 단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모르고 딱 들으면 신탁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X. 이게 뭐다? 유효예요. 항상 모르고를 찾아내거나 자금을 지원, 그 두 마디가 딱 나오면 유효.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그림을 곧 그릴 겁니다. 5번. 종중부동산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종교단체, 그럼 세 개네. 자, 5번에 종중,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배우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럼 바로 밑에 종교단체, 동그라미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고 수탁자의 등기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명의를 맡기는 걸 인정해 주는 거 첫째 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인정해 준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위해서 지금 4번 해석을 하는데 지금 1번에 4번 지문이 모르고가 이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를 매도인 그럽니다. 이 물건을 사는 자를 매수인 그럴 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유효. 당연히 사고 팔았는데. 그리고 물건의 변동, 등기도 이전되었다. 당연히 유효. 아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잖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수자 밑에 자금주가 있었다. 그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야, 이 돈으로 사서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세요. 이랬다고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이런 상태에서 매수자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고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양도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선악을 불문하고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는 그림 그리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는 뭐 유효, 등기도 유효, 명의를 신탁하면 무효, 팔아 먹어도 완전히 유효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를 자금주가 이걸 팔아 먹었으니까 3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X.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은 내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부당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반환 청구는. 자, 그럼 부당 이득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거라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 그죠? 내 거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되는 순간 5, 2 이거 기억하셔야 돼. 5년 징역 2억 원 벌금. 여기 5, 2가 나와야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3년에 2억 원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막 어질어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5, 2, 호박, 수박 이것까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5, 2, 호박, 수박. 그럼 여기는 3, 1. 그죠? 그리고 자금주가 자기 부동산을 맡겼으므로 30%의 과징금 매기고, 자,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제자리로 안 돌려놓으면 20%에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다가 또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1년 안에 돌려놓고 2년 안에 돌려놓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등기가 유효한 것 때문에 매수자가 팔아먹어도 당연히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이제 이 단원의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 등기가 유효합니까? 이게 시험에서 계속 나온다고요. 왜 유효하다? 매도인은 이 두 사람의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도인을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유효해요. 이 유효로서 횡령죄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계약명의신탁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 지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하면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져야 돼. 그때는 유효. 요걸 건드렸으니까 이제 4번이 설명이 됐다면 옆에 이어지는 문제가 이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매도인 매수인 했지만 거기는 이제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이어지는 2번 문제. 그러니까 82페이지죠. 2번 문제 칠판에 있는 그림은 보셔도 되고 밑에 해답 보지 마시고 자, 옳은 것 하나 찾으세요. 시작.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정도예요. 자, 같이 갑시다. 시간상 빨리 갑니다.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잘 모른다니까 이걸 그죠? 근데 따라오는 말이 있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자, 그러면 신탁자가 봐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하면 이 그림이 보여야 된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자금을 놓쳤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죠. 갈로 열고 매도인이 병인데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모름했잖아. 모르면 이 그림이잖아. 그죠? 매도인 병 딱 갖다 붙이고 신탁자 갑과 을 간에 갑을 병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명의로 격려가 된 뒤, 봐요. 을의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는 건 유효죠. 격려가 된 뒤, 을이 다시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옳은 거 틀린 거. 다시 정, 제3자가 정이 딱 들어오니까 갑을 병정으로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일은 절대로 없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봐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그때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 유효가 계속해서 시험에 건다니까요. 그래서 1번부터 5. 자, 틀린 걸 수정함으로써 2배를 공부합니다.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봐요. 수탁자 을과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까지는 좋았는데 이때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정은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X. 3번 이때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봐요.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X입니다.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3번 했고 4번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을이 팔아먹더라도 횡령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5번 갑은 3년 징역 1억 원 벌금에 처한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갑은 얼마? 5, 2. 수탁자가 3, 1.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이 1번 이렇게 갑니다. 이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 2개를 연습시켰습니다. 넘어가서 거기 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이론을 정리했는데 거기 제일 밑에 다시 하나 추가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거기 제일 밑에 4번 3자 간의 명의 신탁, 그를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에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원래 횡령죄 적용했거든요. 안 한다라고 법이 3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뀐 게 있으니까 밑에다가 거기 4번 밑에다가 추가로 당구장표 하시고 받아쓰기 합니다. 이자 간의 명의 신탁도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끝. 자, 이자 간의 명의 신탁도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자 간에, 지금 3자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계약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횡령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례도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에 대해서 횡령죄는 모두 다 없어졌다. 84페이지 테마 9번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조문들을 뽑았습니다. 자, 틀리는 것 찾습니다. 시작. 시간이 좀 깨갔죠. 모두 10개 중에 틀리는 걸 찾는데 그냥 틀린 거 찾지 말고 OX로 표시합니다.
OX로 표시합니다. 뒷편까지 10문제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가겠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1번 아주 잘 나오는 것들만 뽑은 겁니다. 이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건으로 변함으로 이것 때문에 X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하지만 물건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함으로 때문에 틀렸고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이 주어진다. X. 2번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연하죠. 살지도 않으면서 살림 사는 척 모양만 만들었단 말이죠. 주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5. 3번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자, 대지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대지라는 말은 나대지죠. 건물이 없었다는 뜻이죠. 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그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거기 줄 것입니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하고 옆에다가 최우선 변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죠.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입니다. 여러분, 나대지에 나중에 건물이 진행되면 최우선 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합시다. X. 일단 4번 2018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고 동년 2월 9일 주택을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2월 9일 주택을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2월 9일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예요. 자, 전입신고를 2월 9일 했으면 대항력은 언제부터다? 그 다음날 2월 10일이죠. 확정일자는 그 전에 찍었더라도 2월 11일부터 우선 변제가 적용됩니다. 대항력부터 갖추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X.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이제 이것도 배우셔야 돼. 일정액을 우선 변제. 그것도 줄 거 놓고 최우선 변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담보 물건보다 하는 것도 최우선이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예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뒤에 들어온 자는 최우선 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X. 6번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액의 다수에 관계없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지요? 5. 확정일자 딱 들어오면 후순위에 우선합니다. 5. 7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이 되었다. 누락된 경우 줄 거 놓으시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X. 갖추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더라도 보호해 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 갖추었다. 그래서 X. 8.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주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줄 거 놓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5. 우리는 이것을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9번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5예요. 자, 1번 갑이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좀 더 안전하게 받으려고 갑이 뭐도 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어요. 전세권 설정. 이럴 수 있죠. 대항력도 갖추었지만 더 안전하게 하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이제 세 번째 저당권이 들어왔다 칩시다.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아주니까 이 물건을 경매 처분하는 상태인데, 이때 대항력을 갖춘 자가 어떤 사연인지 전입신고가 만약에 빠졌더라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인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이사와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으로 보호받으면 되겠지. 그렇죠? 지금은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5. 자, 넘어가서 10번째 다가구용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의 동그라미. 단독주택은 뭐만 기재해도 된다? 지번만 기재해도 되는데, 그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되면 동호수를 기재하여 재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처음 돌았을 때 다가구에 있었을 때부터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그 사람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5. 동그라미입니다. 자, 하단에 알아두기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주택임대차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알아두기에 딱 걸어놨습니다. 별표 체크해 주시고, 자, 넘어가면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보호 갱신 요구권이 들어오는데, 이 상가하고 비교해야 될 중요한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지만 딱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합시다.